기억나십니까? 그날 밤을. 말이 끝나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뜨거웠습니다. 들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후회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자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쓸쓸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품격이 떠나가는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분노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노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당신을 작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식지 않은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이 세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잃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화를 내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배웠지만 잊었거나, 알았지만 외면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거나. 오늘은 두 현자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그리고 동양의 스승 공자. 이 두 사람은 시대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으며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놀랍도록 같은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분노는 당신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로마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스승이었으며 제국의 실질적 조언자였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는 인간의 분노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황제의 분노, 원로원의 분노, 군중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분노. 그가 남긴 저서 화에 대하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늘하게 읽힙니다. 세네카는 그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분노는 모든 감정 중에 가장 추한 것이다. 분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잃는다. 그런데 세네카가 분노를 추하다고 부른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폭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분노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인간의 가장 깊은 오만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 말이 무시당했을 때, 세상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그 모든 상황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네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분노의 뿌리는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세상이 마땅히 내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 무의식적 확신에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경고해요. 인간의 오래된 착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한다는 믿음. 내가 옳음으로 세상도 내 편이어야 한다는 믿음. 내가 충분히 노력했으므로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분노가 탄생합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극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몸이 긴장합니다. 이것 역시 통제의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판단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나는 화낼 권리가 있다. 세상이 잘못됐다. 이 판단의 순간에 당신이 동의를 내리는 순간 분노가 완성됩니다. 세네카는 단언합니다. 자극과 반응은 자동이지만 분노를 완성하는 판단은 선택이라고.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구든 화를 냈을 텐데. 하지만 세네카는 되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같은 자극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그 순간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강도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도 강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격렬하게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감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네카는 이것을 정의감이라는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조심해야 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 경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확신이 될 때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 방식이 검증됐다는 믿음, 내 판단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이것이 분노와 결합될 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이 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교정하려 하며,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분노가 상대를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불길이 상대를 녹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 앞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칠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파괴되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씁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기 위해 나를 먼저 미치게 만든다. 분노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빛이 살기를 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이 굳어집니다. 평소 그 사람이 가진 품위가 사라집니다. 그 얼굴 안에서 수십 년이 쌓아온 그 사람의 무게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분노는 독약입니다. 마시는 순간 상대보다 내가 먼저 타들어갑니다. 세네카가 분노의 구조를 해부했다면 공자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의 비겁함입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자는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회는 불천노하고 불이 과하였다. 화를 옮기지 않고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 이 짧은 2마디가 왜 그토록 깊은 칭찬이었을까요? 불천노, 화를 옮기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화풀이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상처는 강한 곳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약한 곳에서 풉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은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엉뚱한 일에 폭발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분노입니까? 아니면 비겁함입니까?
화를 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폭발하는 것. 공자는 이것을 감정의 비겁함이라고 봤습니다. 분노는 가장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을 사람에게 흐릅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것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불천노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화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의 원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왜 화가 나 있는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피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공자가 아내를 칭찬한 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자신을 직시하고 그 화의 주소를 정확히 찾아 그곳에서 정직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자주 화를 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진짜 화가 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두 대상이 같습니까?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군호, 화를 오래 품지 않는다. 원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한을 붙들 때 상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잘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되씹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원한은 독을 담은 잔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시길 기다리는 동안 독이 내 손에 스며듭니다. 내 오늘 하루에 스며듭니다. 내 잠자리에 스며듭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박자 멈춤. 공자가 제시한 이 길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왔구나. 이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하는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분노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주체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당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 한 끗의 차이가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네카와 공자는 왜 이토록 분노를 경계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가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불인즉을한데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 이 말에서 작은 것은 순간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큰 계획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입니다. 신뢰, 관계,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감.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백 번의 약속을 지키고 수천 번의 인내를 통해 쌓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순간은 단 몇 초입니다. 그 몇 초가 수십 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삶에서 한 번의 분노가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노가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파괴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화를 내고 난 뒤 찾아오는 자기 혐오를 아십니까? 또 그랬네. 나는 왜 이럴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 말이 자신에게 향할 때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에서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 규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습관이 된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주변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어떤 말이 불씨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충만한 고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초라한 고독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편안합니까? 아니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의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려라. 분노에게 하루를 허락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말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내일도 같은 강도로 화가 난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죽을 것 같았던 분노가 내일이 되면 흐릿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윤곽조차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은 분노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냉각제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당신의 진짜 생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편도체가 가라앉고 전두엽이 돌아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의 진짜 언어입니다. 둘째,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십시오. 화가 났을 때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분노는 증폭됩니다. 상대의 표정, 상대의 목소리, 그 공간 자체가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뇌가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셋째, 침묵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100이면 100 과장되어 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박히면 세월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넷째, 화의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불천노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것은 정확히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주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화는 그것이 시작된 곳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화는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친 사람은 대부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불구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씹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것,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 역시 덕의 실패입니다.
문제는 화를 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뜨거운 분노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며 상대의 인격을 건드립니다. 과거의 일까지 끌어들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말은 더 정확해집니다.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상대의 인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는 산불이라면 차가운 분노는 정교하게 재련된 칼날입니다. 차가운 분노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벌어진 사건에만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래가 아니라 오늘 이 일이 나한텐 이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불편했어. 과거 전체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삶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상대를 굴복시킨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게 만든 분노였습니까? 차가운 분노는 상대가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뜨거운 분노는 상대를 다치게 만듭니다. 단호함은 사건을 향합니다. 폭발은 사람을 향합니다. 그 차이 하나가 당신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현자와 함께 분노의 깊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옮기는 것은 자신의 비겁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이 두 진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신호, 이해받고 싶다는 신호, 공정함을 원한다는 신호.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감정을 이끄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하루 안에서 감정은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인이었습니까? 나이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억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와 공자가 말하는 나이값은 다릅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실력,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 실력이 이 나이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기억하십시오. 한 박자만 늦추십시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당신이 살아낸 삶의 무게가 됩니다. 자유의 온기가 머무는 곳, 여기는 현자의 다락방입니다.